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 정수 캠퍼스 미래형 자동차과 정승환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전기자동차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정의부터 이해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기자동차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해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전기 모터, 즉 종동기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력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력원은 수력, 전력, 화력, 원자력, 풍력 따위와 같이 동력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공간 이동의 수단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동력원은 상세하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차량의 타이어가 도로 노면을 뒤로 밀면서 주행할 수 있는 동력원, 즉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에서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전동기, 즉 모터가 되겠죠. 이 모터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전기 자동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동력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는 생산 과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로 갈수록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풍력, 태양열과 같은 친환경적 기술로 생산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전기자동차 강의 내용에서는 내연기관과 엔진, 전동기와 모터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개요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여러분, 화석연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가솔린, 즉 휘발유입니다.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단점은 있지만 연비가 준수하고 소음 진동이 낮아 탑승자에게 좋은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유, 즉 디젤입니다. 가솔린 기관과 달리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한 상태에서 디젤을 분사하여 자연 발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엔진의 출력이 높고 우수하여 상용 자동차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승차감이 좋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LPG, 액화석유가스입니다.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저렴하고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석연료에서 사용하는 엔진에 비해서 연료 소모율이 낮고 엔진 출력이 낮으며 계절에 따라 연비가 변동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버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NG 압축 천연가스입니다. CNG는 천연가스를 약 200에서 250kg cm 제곱의 고압으로 압축한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천연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석연료보다 보통 지하에 고여 있기 때문에 석유보다 위쪽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서 천연버스 연료로 CNG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상당수 대도시에는 CNG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기자동차는 보신 바와 같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전기 모터를 구동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2차 전지를 이용해서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동기의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단 한 가지 같은 점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자동차 개요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는 파워트레인 부품이 약 1,400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파워트레인 부품이 약 200개 내외로 내연기관 작동에 필요한 시스템, 제어 장치들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에너지, 운동에너지, 점화와 팽창, 피스톤 상하운동, 크랭크 축의 회전운동, 변속기 등의 많은 과정의 부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큰 시스템과 모듈로 나눠봤을 때 그 개수가 약 1,400개 수준이라고 하니 점검과 정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전력 변환 시스템과 모터, 즉 전동기가 되겠죠.
전동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수량이 약 200개 정도 수준입니다. 차량의 엔진룸을 작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룸이 전기자동차가 훨씬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을 작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차량이 탑승하는 캐빈룸을 넓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겁니다. 파워트레인이 점검과 정비를 해야 할 부품 수가 줄어서 관련 산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이유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에 비해서 많은 관련 업종의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화석 연료 및 배터리 등의 저장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동력원을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과 모듈을 말합니다.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부품은 엔진을 제외하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클러치가 있겠습니다. 클러치는 동력 간의 동력을 끊거나 연결해주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변속기는 동력원, 엔진이 되겠죠. 동력원으로부터 전달된 동력을 주행 환경, 주행 속도 등에 맞춰서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 감속 장치도 있습니다. 종 감속 장치는 변속기 출력에서 받은 동력을 바퀴와 맞물린 차동 장치에 전달하고 바퀴가 적절한 구동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최종 감속을 이루어주는 장치입니다. 차동 기영 장치도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방향을 전환할 때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더 빨리 돌아가야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커브를 돌 수 있는데, 이를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차동 기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자동차가 구성하고 있는 파워트레인 부품은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전기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있습니다.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회전 토크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고요. 인버터는 배터리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즉 직류가 되겠죠.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감속기는 모터 회전수를 줄여서 토크를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기 모터는 빠른 속도로 돌아갈 때는 힘이 없지만 회전 속도가 줄 때는 힘이 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 전기자동차의 감속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필요하지 않는 파워트레인 부품들은 무엇이 될까요? 전기자동차에서는 라디에이터, 블로어 모터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냉각 장치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냉각 장치란 자동차의 엔진 중 엔진에서 유입되는 바람과 외부 공기 등을 통해서 엔진을 냉각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으로는 공기로 냉각시키는 공냉식과 물로 냉각시키는 냉각수를 사용해서 온도를 조종해주는 순행식이 있습니다. 공냉식은 엔진에 직접 열을 주입해서 공기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내연기관에서만 필요하겠습니다. 이유는 전기자동차에서는 냉각시킬 대상인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는 냉각이라는 말보다는 열관리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열관리의 목적으로 라디에이터와 블루 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엔진이 없으므로 엔진의 과열을 막는 목적은 없고 배터리의 발열을 정밀하게 통제한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흡입해야 할 공기의 양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줍니다. 공기를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진다면 커다란 라디에이터와 그릴의 역할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4행정이 진행됩니다. 엔진 단위 및 모듈, 시스템이 아닌 세부 부품에 볼 경우 그 구성 부품이 약 4,500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기차에서는 필요 없게 되겠죠. 다음은 변속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과 같은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은 엔진 정차 상태에서 토크가 낮아 시동이 꺼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낮은 기어일수록 힘을 얻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높은 기어로 변속해주는 변속기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은 주행 조건에 따라 엔진의 회전수와 속도 사이에 최적의 비율을 찾아 차량의 주행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머플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와 공기가 만나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과정을 거치며 연소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연소 과정은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배기가스는 강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차량 밖으로 배출할 경우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서 승차감을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배기가스는 유해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머플러는 배기가스의 정화, 소음 배기의 최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료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보통 뒷좌석 시트 밑에 있게 됩니다. 연료 탱크는 가솔린, 디젤 등의 가연성의 유체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연료가 증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에서 사용하는 파워트레인 부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전압 배터리 및 전장 부품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파워트레인 부품은 세부 부품으로 구성할 경우 약 400개 정도의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파워트레인 부품이 약 4,500개 정도 됐으니 약 10%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플합니다. 전기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전압 배터리의 경우 주행 중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열을 제어하지 않을 경우는 안전적인 전류 공급이 불가능하며 배터리의 수명도 단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터리를 냉각시켜야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전력 변환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 방전의 과정에서 교류와 직류, 다시 직류에서 교류로, 다시 고전압 직류에서 저전압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력 변환 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전기 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 모터는 전력으로 회전하고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장치로서 전기 자동차의 구동력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전력 와이어 하네스 시스템과 배터리 팩 시스템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성하는 배터리 팩은 직렬과 병렬로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셀과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은 배터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며 음극, 양극, 전해질, 분리기 등 4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터리 팩은 복수개의 모듈로 한 개의 모듈을 배터리 셀로 구성됩니다. 배터리 구성 관점에서 보게 되면 100개의 셀을 거쳐서 한 개의 팩이 되고 셀, 모듈, 팩 단위로 배터리 팩이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와이어 하네스입니다. 배선 뭉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와이어 하네스는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차량의 여러 전기 장치들을 연결하는 케이블, 배선을 묶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 신호와 전력을 전달하게 되고 전선, 커넥터, 전원 분배 장치 등을 모두 결속한 부품의 총칭을 말합니다. 배선의 두께와 배선의 길이의 경우는 설계 과정을 통해서 배선을 최적화할 수 있고 전류와 저항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고 안전한 커넥터도 전기차에서 필수 부품 중에 고려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기 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역사 부분으로 넘어왔는데요. 1827년 헝가리 과학자 아니오스 에드릭이 개발한 전기 모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현재 모터와 동일하게 고정자, 회전자 및 정류자로 구성된 전기 전동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1828년 소형 전기자동차에 처음 사용했는데요. 1821년 마이클 패러데이가 최초 전기모터를 개발합니다만 이는 전기자동차에 적용하지 못했고요. 전기자동차에 처음 적용했던 모터는 보신 바와 같이 1828년에 만들었던 소형 모터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1828년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에 적용된 전기 전동기 작동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현재 모터와 동일하게 고정자, 회전자, 정류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로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자동차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전기자동차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0년대 최초에 시범 운행된 전기자동차가 제작됐었는데요. 이때는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자동차가 개발되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의 전기자동차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가 아니므로 상용화나 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였고 시험 형태의 전기자동차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타게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는 상용화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19세기 말에 들어서는 상용화된 전기자동차가 제작 및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대용량 배터리 상용화 기술은 주행거리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1900년대 말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차 전지로 상용화 기술이 더욱 성숙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도 전기자동차 양산의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용량 배터리, 충전 문제들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외면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여서 그 언저리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장점으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장의 대중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긴 주행거리, 신속하고 빠른 구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 73kW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약 40리터에서 75리터 정도의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탱크에 연료를 가득 주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4분에서 10분 수준이라고 합니다. 리터당 1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할 때 최소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주유의 시간, 주행 가능 거리를 봤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가 월등히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전기자동차의 장점으로 개발 및 생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이거죠. 저탄소와 배기가스, 즉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정숙성과 고존압 제공이 가능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합한 겁니다. 전기자동차는 동력원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이 없으므로 굉장히 정숙도가 높습니다. 이는 탑승자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청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빈룸을 넓게 쓸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많은 센서와 제어기가 반영되는 만큼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한계사항도 전기자동차의 고압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1888년에 전기자동차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일의 기업가인 안드레아 폴 로켄이 양산형 전기자동차를 처음 만들게 되는데요. 약 3만 대의 양산과 판매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인구와 시장 규모를 예상했을 경우 3만 대를 판매했을 정도면 나름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드레아스 폴 로켄이 양산한 전기자동차의 모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당시 승용마차가 시장에 널리 퍼졌던 걸 생각하면 그 디자인도 그와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자동차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1920년대에 자가용, 택시 등의 수송 목적으로 수십만 대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짧은 주행거리와 값싼 휘발유의 원인으로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부분 시장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미래 운송수단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고 주행거리가 길어지면서 이런 시장의 호응도는 바뀌게 됩니다. 또 고장 빈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구성 부품은 교환이나 점검해야 되는 부품 수가 굉장히 낮고 내구성이 높아서 고장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를 전공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양산된 전기자동차 두 가지를 보고 계십니다. 왼쪽은 구스타프 투르베가 개발한 3륜형 전기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뒤에 배터리와 모터를 싣고 바퀴가 3개인 전기자동차를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게 되겠죠. 하지만 전기동력원을 이용해서 구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자동차의 필요성, 전기자동차가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토마스 파커가 1895년에 개발한 전기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투르베가 개발한 것보다는 다른 형태가 되겠죠. 바퀴가 4개가 있고요. 밑에 배터리와 모터가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로캔이 앞에서 개발한 승용 마차와 거의 유사한 형태이긴 합니다. 위 지붕은 없고요. 마차, 승용 마차와 비슷한 형태에서 말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901년에 뉴욕에서 전기 택시가 개발돼서 주행을 하기 시작됩니다. 뉴욕이 굉장히 도심 주행이 많고 도로 밀도가 높아서 차가 많이 막히는 도시인데요. 당시 주행 성능만 보더라도 내연기관 전기자동차보다도 전기자동차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행 거리가 길지 않고 가다서다가 많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에너지로서 충분히 주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벨기에 경주용 드라이버였던 카밀 제나키가 개발한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최고 주행 속도가 약 106km라고 하니까 당시로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개발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1901년 뉴욕에서 주행되었던 뉴욕 전기택시입니다. 뉴욕 전기택시는 기존 승용 마차에서 운전자와 고객을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고요. 날씨와 환경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개폐형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기존 승용 마차와는 유사하긴 하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분리가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카밀 제나키가 개발한 전기자동차입니다. 당시로선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요. 승용 마차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자동차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민하고 있는 공력 개수가 감안한 흔적이 이 당시로도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의 필요성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시책 중 하나가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줄이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35년 공해 배출 차량의 판매를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저희 자동차를 전공한 학생들에겐 위기이자 기회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번 차수에서는요, 전기자동차의 개요, 정의, 역사,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